YTN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김윤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임 옵티머스 사태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 이러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먼저 짚어주시죠.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예, 그 라임 펀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라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펀드 구조 자체를 뭐 장단기 만기 구조를 잘못 맞추고 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무역금융 펀드부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2017년 5월에 투자를 했지만 2018년 6월경에 그 펀드 기준가가 미산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이제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해서 계속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1월 17일에는 그 IIG 펀드라는 무역금융 펀드, 해외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 및 청산 절차 개시가 된 걸 알면서도 또 계속 판매를 하면서 이걸 수습을 해야 되니까 또 그거를 2018년 11월 26일에는 모자형 구조로 한번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외 무역금융 펀드인 BAF 펀드도 문제가 생겼어요. 폐쇄형 펀드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니까는 아예 SPC 형태로 2차 구조하면서 싱가포르에서 피노트를 사는 방법으로 계속 이제 부실을 은폐하고 사기를 해왔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불건전 운용 사례가 많았는데, 라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펀드, 라임이 운영하고 있는 A펀드가 투자한 그 법인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자기가 운영한 또 다른 B펀드에서 또 다른 회사에 사모사채를 인수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시켜서 그 B펀드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전환사채를 뭐 매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돌려막기네요.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또 D펀드에서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직접 매수할 수 없으니까 다른 운용사 펀드에 가입하고 그 펀드가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한다던가.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잘해보려다가 불건전 운영을 했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결국 일부 임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법인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큰 이익 발생이 확실해질 것 같으니까 임직원 전용 펀드를 설정해서요, 거기에 임직원만 투자를 하고 그 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펀드에 가입을 하고 그 다른 운용사 펀드가 다시 처음에 목표했던 그 법인 전환사채를 저가에 매수해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등 개인적인 그러니까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위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가 금리를 높게 줄 수는 없다. 낮은 금리를 준다면서 안전하게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데 투자한 적이 없고 그 사모사채 같은 데 투자를 하면서 그 사모사채 또한 또 단순 도관체로 역할을 해줘서 부동산 개발이나 단순 대여금, 비상장 주식 이런 데 투자를 했다가 그게 전부 다 이제 손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펀드를 만든다. 돈을 주세요. 불려드릴게요. 해놓고는 다 휘저었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인데. 네. 문제는 이 두 사태에 여권 관계자들이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안전한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었느냐.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인데요.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4,000명, 1조 6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를 판매를 했는데 여기도 피해 규모는 1,000명대고요. 5천억 원이 넘어요. 그렇다면 이런 불안전한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었는지, 거기에 정관계 관계자들이 관여한 바는 없는지, 이 부분이 지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 실제로 몇몇 이제 당사자들 이름이 거론되고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라임 사태 관련해서는 기동민 의원, 강기정 수석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고 있는 거죠. 오르내고 있는 건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됐는데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혀서, 이 사람은 정치권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고 광주 MBC 사장 출신인 스타모빌리티 대표 이모 씨, 이 사람이 이제 정치권과 연관이 좀 있어서 과거에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김봉현 전 회장이
이 전 대표를 통해서 정치권에 로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일단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금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강기정 수석도 마찬가지고. 네. 이 검찰 수사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중앙지검에서 왜 이렇게 이제 부실 수사를 하냐, 제대로 수사를 했냐, 들여다보고는 있냐라는 이제 의혹이 계속 제기되니까 이 수사팀을 뭐 이제 특수통 검사들로 해서 계속 좀 보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서 이 수사가 또 어떻게 매듭 지어질지 이 부분도 좀 살펴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김봉현 전 회장이 이제 내가 돈을 줬다. 이 대표를 시켜가지고 중간에 다리를 놔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다리를 놨다고 하는 이 전 대표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준 적은 없다. 또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일단은 재판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다시 조사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조사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김봉현 좀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라임 펀드가 문제가 된 이후에 라임 자산운용을 인수하려고 시도하면서 부각된 인물이지 사실은 라임 자산운용하고는 별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고요. 다만 이제 그 스타모빌리티라는 데서 한 3,400억 정도로 횡령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한 10년 이상 형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제 라임 사태랑 관련이 돼가지고 자신이 구속되면서 이제 다른 사람 이름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검찰의 선처를 바라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기동민 의원도 이 구속 초기에 언급을 해서 저게 양복 준 거가 예.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돈 줬다고 하는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야 뭐 수사를 하겠죠. 하고 또 그 이상호 전 후보였나요? 그분은 이미 구속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법정에서 강기정 수석이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뭐 일부 구속된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는 뭐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같은 분들이 중간에서 내가 전달을 안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직접 전달하거나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 김봉현 전 회장 말만 듣고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어제 저희 방송하고 인터뷰한 강기정 전 수석도 단 1원도 받지 않았고 청와대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들어올 때 그 다 소지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5천만 원이 되는 돈을 들고 들어오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재판에서 아마 혹은 또 수사로 밝혀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한테 의존하는 게 굉장히 좀 많아서 그래요. 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도 내가 직접 줬다라고 하면 본인이 체험한 사실이니까 그 신빙성이 높을 텐데 내가 이 전 대표 그 광주 MBC 사장 출신이라고 지목된 그 사람을 통해서 강기정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뭐 전화를 해서 금감원과 관련해서 잘 일이 풀리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 이건 본인이 체험한 사실이 아니라서 예. 이거는 근데 그 정말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되는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사실관계를 증빙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워딩은 줬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거짓말할 이유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최근 그 KBS 시사식 직격 보도를 보면 과거 서울예술종합학교 김민성 이사장이 내가 신계륜 의원 등등 뭐 여러 명의 당시 야당 의원들에게 돈을 줬었다. 김재윤 의원 등 신하경 의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출소하고 나서 미안하다. 이런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그 방송에 지적하는 거였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한쪽 말을 들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진 않겠냐. 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쨌든 만약에 사실로 입증되더라도 뇌물사건이기 때문에 뇌물사건은 증거가 없잖아요. 찾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네, 원래 밀행성이 강하니까요. 예. 네. 그런데 이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장 변호사가 얘기했는 거. 김상조 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청와대에서 강기정 수석이 보는 앞에서 이 대표가 보는 네. 앞에서 이거는 뭐 수사하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강기정 수석은 전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전혀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내가 김상조 실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소송법상으로는 전문 증거라고 해서 이게 누군가 어떤 체험을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는 증거 능력이 없고요. 그 체험한 사실을 법정에 불러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실관계가 구멍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입증하기가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반면에 강기정 전 수석은 어제 남부지검에 김봉현 씨를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상태고요. 그럼 이 부분도 이 명예훼손 부분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위증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는 고소를 했으니까 할 텐데 김봉현은 뭐 나는 이 대표한테 들은 대로만 얘기했다라고만 하면 사실은 뭐 이걸 가지고 실제로 입건을 해서 기소하기는 쉽진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상호 전 후보나 그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는 구속 수사하는 등 상당한 수사를 협의가 있으면 다 진행을 해왔거든요. 증거가 있는 거는. 근데 지금 강기정 수석이나 기동민 의원에 대해서 별로 진행된 게 없다는 내용, 진행된 게 없는 거는 사실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뭐 검찰이 수사를 뭐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안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구속됐으니까. 자, 그리고 옵티머스 문제. 옵티머스는 이혁진 전 대표가 창업한 회사인데 지금 도피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 지금 도피 중입니다. 근데 여기 도피할 때 뭐 정치권이 도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는데요. 왜 수사 중인 사람이 어떻게 해외로 이제 도피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출국 금지 조치가 제대로 됐느냐? 아니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가 잠시 뭐 풀어주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이제 추미애 장관은 지금 신병 인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오픈하기는 어렵고 다만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수사를 뭐 방해할 목적에서 뭔가 개입이 있었던 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민원만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금감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그리고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등에서 이 펀드를 판매를 했는데 특히 NH투자증권에서 많이 판매를 했고 이게 상품 제안서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투자가 바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감장에서. 뭐 이제 그건 의혹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금감원 같은 경우에 지금 펀드 특히 사모펀드 관련한 담당자 수에 비해서 펀드의 수나 펀드가 운용하는 이게 뭐 지금 2,000조쯤 되니까요. 그거에 대한 감독이 사실 그렇게 막 강하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상품 제안서 받고 한 2주 검토하면 투자 의사 결정으로서는 그렇게 뭐 그렇습니까? 짧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뭐 거의 하루면은 분석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거기 써 있는 내용 검증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결정을 하는 건데 글쎄요. 뭐 그랬다고 해서 뭐 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쨌든 엄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감장에서 논란이 되는 문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지난 5월에 작성한 문건인데 제목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입니다. 하자가 있다는 건 자신도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걸 메꿀 것이냐. 근데 거기 관련된 내용이 게이트 될 것 같다 이런 우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을 봤을 때는 뭔가 정치권과 관련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감원장 이야기 그리고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이야기는 이렇게 조작된 문건이다. 쉽게 설명하면 사기꾼이 자기 살라고 조작한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또 분명히 있죠. 이 문건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수익자로 이 펀드에 좀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 이게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까지 범죄를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건데 이게 그렇다면 그 실체나 구체적인 뭐 증거나 뭐 기타 등등이 나와야 될 텐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을 어느 정도나 이제 믿어야 할 것인지 이게 정치권의 정쟁의 소지로는 뭐 소모될 수 있을지언정 정말 어떤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까지 기능하는 그런 문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가 쳐지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왜냐하면 기본적인 동기가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 라임이랑 또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처가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처음부터 아예 기망에 의해서 운영된 펀드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문건이라는 점에서 이 작성 동기가 우리 뒤에 실세가 있으니까 우리 건들지 마라는 어떤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 어떤 위협용으로 작성됐을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기망을 위한. 예,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옵티머스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큰 거대한 게이트처럼 들리는데 일단 이낙연 대표가 나오는 거는 옵티머스가 복합기를 대납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복합기, 그러니까 뭐 복사나 팩스 예, 이런 예. 기능을 가진 이제 물건을 사는데 그걸 리스에서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 비용을 댔다는 건데 비용이 일단 다액은 아닙니다. 예. 이제 월 한 10여만 원 정도인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이낙연 대표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월 15만 5천 원 가량을 옵티머스 측에서 대납했다. 11만 원인가 그래서 60만 원, 70만 원 정도 좀 되는데. 네, 6개월 동안. 예. 이게 그런데 이낙연 대표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 사무실 초기에 복합기가 필요해서 지인을 통해서 빌려온 건데 누구 건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 지인이 가져왔는데 물건에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요. 예. 예, 그 계약서는 자기는 못 봤으니까 예. 모르는 내용이었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게이트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월 11만 원, 뭐 60 얼마 이거를 대납해줬다는 게 단순 실수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야당에서는 이용하고 싶겠죠. 근데 이재명 지사 이야기는 또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그 뭐 물류창고 투자가 굉장히 여의도에 많았었거든요. 그 투자한 중에 하나인데 사실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싫어합니다. 그 왜냐면 위험한 차 많고 고용은 적고 그 면적만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나온다. 그것도 우리 투자계획안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다. 왜? 이재명 지사한테 우리가 로비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펀드를 팔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측에서 네, 옵티머스 측에서. 예, 우리가 이재명 지사한테 로비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안 나오는 인허가가 패스트트랙으로 굉장히 빨리 나온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 사기꾼들이 자기 돈 벌려고 한 사기 일인데 그렇죠. 왜 나를 끌어들이냐 이거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언급이 돼 있긴 했지만 그거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지 그 절차상 그 광주시라든가 중앙에 다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기본 6개월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신 거고 거기 써 있기는 무슨 최동욱 고문이 경기지사 만나 인허가 문의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것도 지인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청탁 없이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 같다. 뭐 이 정도 최동욱 그 변호사도 그 정도 지금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 고문이 최동욱 전 총장이었던 모양이죠? 예, 문제가 되기 전까지 고문을 하고 있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고문해서 사퇴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국민들이야 강기정, 뭐 이재명, 뭐 이렇게 이낙연 이름이 나오니까 이거 뭔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죠. 예. 야당은 지금 특검하자고 하고 있죠? 네, 완전 특검이 거의 뭐 야당한테는 맞는 카드 같이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특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과반 출석의 과반 의원이 또 찬성을 해야 되는 뭐 절차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위 공직자의 그런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혐의가 윤곽이 드러나야 사실 예. 특검 추진도 힘을 받는 건데 지금 그런 단계로는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인 정쟁적인 소지로 이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뭐 월 11만 원 대납했다라든가 혹은 이재명 이름을 어떻게 보면 팔고 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만으로는 특검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거는 뭐 할 만한 가치가 없죠. 예. 그래 어쨌든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다.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어이없는 사건, 사기 사건을 야당에서 정쟁으로 활용하려 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사는 라임 같은 경우는 라임 임직원하고 김봉현 측인데 뭐 그쪽은 다 처벌이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수사했던 그 이상호 전 후보나 청와대 행정관 또 이제 마무리 단계로 기동민 의원 정도 하면은 수사가 끝날 것 같은데 옵티머스는 이제야 금감원에서 중간 검사 결과가 7월에 나왔죠. 예. 그런데
전체적인 뭐 윤곽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뭐 처음부터 펀드 설정할 때 그 홍보했던 우리 투자처라고 홍보했던 것부터가 다 사실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이 그동안의 거래가 전부 다 어떤 사기 행각일 수 있어서 그 전모가 밝혀지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해보죠. 나경원 전 의원 자녀들의 특혜 의혹 문제인데 그동안 고발만 13번 이루어졌고 고발인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여당 측에서는 이게 뭐 검찰의 선택적 압수수색이냐 하면서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하는 것 같아요. 70군데 압수수색했는데 비슷한 사건인데 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은데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좀 이루어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제 나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좀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할 정도로 이거 완전히 괘씸죄 걸린 거다. 이 정권에. 내가 정권 독주를 막으려다가 오히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요. 추 장관은 이제 검찰이 면피성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면피성 발언이 왜 나온 거냐면 이 국감 앞두고 수사가 약간 속도를 내니까 이게 나경원 전 의원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식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읽힐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정식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고발인 조사만 13차례 했는데 피고발인 조사가 없었다라는 것도 검찰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만일 일반인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나경원 전 의혹 관련해서 이 사건이 주임 검사만 5번이나 바뀌었다. 어떻게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앞에 4명은 고발인 조사 정도만 하고 그 다음 검사한테 넘기고 가고 계속 그랬던 그래서 벌써 5명이 됐다는 건데 예. 인사이동만 기다리고 손을 안 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손을 안 댈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뭐 2020년 3월 6월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체부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인가요? 그 재단의 15건의 비리와 부조리를 지적을 했고 6월 13일에는 서울대에서 그 나경원의 그 아들 제4저자 논문 저자 등재 취소 결정이 나온 것이 보도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객관적 자료가 나와도 그냥 별다른 진행을 안 했다라는 부분이 그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들 문제만 아니고 딸 문제도 있으니까요. 네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압수수색을 했고 자료를 다 수집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도 나왔으니까요. 이제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겠죠. 피고발인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압수수색은 한 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기각되다가 예. 한 번 됐는데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카르텔 아니냐. 그 나경원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다 판사니까 이게 검찰 거기다 또 법원 카르텔 아니냐. 이래서 뭐 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발끈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